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할게요. 이 문법적 평행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 평행에서 아예 문법적 구조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문법적 구조가. 근데 뭐 의미상으로는 문법적 구조가 같다고 해서 의미상으로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의미상으로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의적, 유의적일 수도 있고, 혹은 반어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법적으로 같은 표현을 다른 품사로, 이거 품사론의 영역이죠. 명사나 대명사, 명사로 받았던 것을 대명사로 받거나, 뭐 분사구로 되어 있는 거를 동사구문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구문론적인 입장에서 명사문으로 전체적인 명사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동사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긍정문, 부정문, 뭐 의미가 긍정문, 부정문이라고 해서 내용이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죠? 반어적일 수도 있고, 또한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또 긍정문, 부정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주어로 나와 있던 것이 목적어로 나와 있거나, 뭐 다른 품사로 나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들로 문법적인 그런 변형들을 줌으로써 이것도 문학적 어떤 방법, 기교,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행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룰,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자 흡에 하면은 이거는 약간은 이제 좀 약간 올드 폼입니다. 원래는 정확히는 흐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헤이 요드가 돼야 되는데 헤이 바브가 된 것 자체가 좀 더 오래된 패턴이다. 이거는 그 실제 이제 뭐죠? 요 내용이 그거죠.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 자기 장자한테 주는 그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화법, 직접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게 직접 인용문에서 나타날 때 이런 약간 올드한 폼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흡에 하면은 일종의 비동사의 명령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라, 되어라. 자, 게비를 하면은 강한, 원래 김멜 베이트 레시, 강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뜻입니다. 게비를 하면은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르 아흐카, 너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강한 자가 되어라. 형제들에게 있어서 형제들에 비해서 형제들의 어떤 리더, 형제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어라. 왜 이시타하부, 이거는 발음을 주의하십시오. 왜 이시타하부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시타하부 라카 브네이 임메카, 그들이 너에게 절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이 흐베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 그러니까 2인칭 명령형입니다. 2인칭 명령형인 청유형이기 때문에 2인칭 청유형인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 이시타브도 3인칭 청유형인 저시브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들이 문에 인메카, 너의 어머니의 형제들, 이게 주어죠. 너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절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절을 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인용문에 있는 운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시퀀스, 그 서사 구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 이게 명령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잘 들어맞아요. 반드시 그 룰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너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강한 자가 되어라. 왜? 뭐 하려고? 왜 이시타브 레카분의 인메카, 너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갖다가 의미상의 평행법으로 본다면, 의미상의 평행법으로, 자, 너의 형제에게 강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과 이 사람들이 너에게 절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적으로 동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차대꾸는 아니죠. 그죠? 교차대꾸는 아닙니다. 약간은 단어의 레벨에서 비교를 한다면, 강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과 절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강한 자가 왜 되는데 뭐 하려고? 그죠?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굴복을 할 수 있도록, 절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 또한, 너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약간은 다른 말로, 너의 어머니의 자식들, 그죠? 너의 어머니 자식들. 그러니까, 그럼 뭐 아버지 자식들은 어디 갔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아헤카, 너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지금 풀어서 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교차됐군 아니죠? 위치가 같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냥 동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문법적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동의적. 의미상의 평행법으로 봤을 때는 동의적인 거 외에는 뭐, 글쎄요, 다른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게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법적으로 본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문법적. 우리가 생각해 명령문과 그냥 일반 익톨,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두 개는 둘 다 청유형으로 묶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크게 다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이든 1인칭이든 청유형일 경우에는 굳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주어가 좀 뒤바뀌는 거, 주어와 전치사,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누어지는 거. 예를 들면, 요 흐베라고 하는 바로 네가 그렇게 되어라라고 명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빠졌냐면 레카로 빠져 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이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서는 주어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레카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너에게, 그죠? 너에게 절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너의 형제들에게 강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너의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요 전치사 구문이 요 밑에 문장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죠? 너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절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전치사구를 뒤바꾸는 아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아주 이런 교묘한 어떤 멋진 장치들을 심어 놓았다. 이런 것도 문법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바로 문법적 평행법입니다. 요 정도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의미상의 2인칭 주어가 레카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치사구로 되어 있던 레헤카가 이 이슈타하브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문의 인메카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2인칭의 주어였던 것이 레카라고 해서 전치사구가 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어, 전치사, 목적어구가 뒤바뀌는 게, 레, 아야카와 문의 인메카 정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요 의미상의 주어가 레카로 바뀌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바로 문법적인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좀 더 이런 운문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구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니 야다으티 나는 안다. 무엇을? 에프라임. 나는 에프라임을 안다. 그죠? 에프라임을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은 로니카드 민메니 카드라고 하는 말은 숨기다라고 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니카드 민메니 나로부터 니팔이니까 나로부터 숨기지 못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숨기지 못한다. 여기서 카탈 패턴이 쓰였습니다. 니팔 카탈이긴 하지만 번역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굳이
니팔이기 때문에, 카탈이기 때문에 과거로 나에게서 숨기지 않았다. 꼭 이런 식으로 굳이 번역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의미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의미상의 평행법을 비교해 보자면, 첫 번째는, 자, 내가 에프라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로부터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상으로 같은 표현이죠. 동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치가 뒤바뀌어 있죠. 에프라임에 해당되는 짝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에프라임과 이스라엘, 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와 나로부터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위치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교차됐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본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주어와 그냥 목적어, 주어와 목적어라고 하나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에프라임이 여기서는 야다트의 목적어인데 거기에 짝이 되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 문장의 니팔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아니라고 하는 주어가 민맨니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죠? 또 주어와 또한 전치사의 목적어도 문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다티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긍정문이 로니까 하드,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상으로 같은 표현이죠. 감추어지지 않는다, 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문과 부정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밀하게 보는 훈련들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행법의 좀 마지막, 이제 요 정도면 됐다. 물론 더 세밀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 요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마지막입니다. 뭐냐면은 평행법 심화라고 그냥 할게요. 단어쌍과 소리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평행법이 크게 세 가지로 의미상, 시멘틱한 것과 문법상, 그래머리컬한 것과 소리값, 포네리컬하고 포놀로지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는데요. 이 단어쌍은요, 단어쌍은 굳이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의미상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쌍은 좀 의미적인 것이고요. 문법적인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요 단어 아니면 문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소리쌍은요, 소리값이잖아요. 그죠? 소리값이기 때문에 소리쌍은 3번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3번에 해당되는 것을 굳이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이 소리값의 평행법도 좀 가볍게 맛을 보는 정도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의미적인 평행법으로 단어쌍입니다. 자, 이 단어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 운문 혹은 성경 운문의 평행법에서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연결 짓다 보면 굉장히 흔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어휘의 조합들이 생겨나요. 이 두 단어는 항상 좀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단어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쌍 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의 운문을 이해하는 눈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좀 더 좀 쉽게 보이실 거예요. 자, 대조라고 컴패리즌, 비교라고 할게요. 비교 혹은 대조. 이 비교는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비슷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의 말을 서로 짝으로 연결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조라고 하는 말은 꼭 반드시 비슷한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의미거나 혹은 반대되는 의미거나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와 부분과 전체. 어떤 거 하나는 전체를 나타내는데 그 전체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뽑아서 전체와 부분으로 서로 짝을 맞추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자, 메리스무스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요게 헨디아디스라고도 발음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헨다이어디스라고 발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메리스무스와 헨다이어디스를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자, 메리스무스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게 전체예요. 전체를 절반으로 자른 겁니다. 전체를 절반으로 잘라서 단어쌍을 만드는데 얘랑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메리스무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우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얘기할 때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러면 그게 전체와 부분도 아니죠. 하늘이 전체고 뭐 땅이 부분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 뭐 이걸 동의적. 과연 하늘과 땅이 동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비슷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하늘과 땅이 그러면 서로 반대말이냐? 반대말도 아니죠. 그죠? 이건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사는 전체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천지.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 한 번은 하늘로 한 번은 땅으로 써가지고 이 두 개가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 통칭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체를 절반으로 나눠서 두 개를 표현하는 게 메리스무스입니다. 헨다이어디스는 이게 그리스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헨이 하나란 뜻이고요. 디아가 두 개입니다. 그 두 개를 붙였다, 연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두 개가 서로 독립된 의미를 갖는, 그래서 독립된 의미로 동의적이거나 반의적으로 서로 어떤 뭐 대칭을 이룬다거나 전체와 부분이 아니라 비슷한 단어, 분리되기 좀 어려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경우를 헨다이어디스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예를 들면 산문에서도 헨다이어디스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먹고 마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히브리어에서는요 먹었다 그리고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아주 그 바이톨 패턴, 바이톨 동사로 본다면은 먼저 먹었다. 다 먹고 나서, 먹을 때까지는 물 한 모금 술 한 잔 안 마시고 다 먹고 나서 그 다음 마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겠죠.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를 하나로,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거는 동사들을 히브리어가 표현할 때 먹으면서 동시에 마시는 거를 표현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바이털 패턴으로 먹었다 그리고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을 verbal 헨다이어디스라고, 특별히 동사들이 두 개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도 있죠. 대답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다 끝낸 다음에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대답하여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헨다이어디스이기 때문에 대답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바야안, 뭐 바요메르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문장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두 개의 동작이 사실은 하나의 동작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verbal 헨다이어디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명사에서도, 단어짝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게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예문을 좀 볼게요. 예문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조부터 볼게요. 동의적일 수도 있고 반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대조는 자, וארמוס לארץ חיי וכבודי לעפר ישכן. 자, 그는 내 생명을 하야이, 내 생명을 자, 라아르츠 땅에다가, 그죠? 땅에다가 짓밟고, 또한 그가 내 명예, 케보디, 내 영광이라고 번역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명예, 내 뭐 명예를 레아파르 진흙탕에다가, 그죠? 진흙에다가 거기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알아요. 이 에레츠와 아파르 같은 경우가 두 개의 짝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그런 시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문을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키 샤하 레 아파르 납쉐누 다베카 라레츠 비트네누. 샤하는 파묻히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레 아파르 진흙에다가 박혀 있다. 납쉐이누. 자, 이거는 번역할 때 개역이 네페시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아주 나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네페시를 전 기본적인 뜻은 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목구멍이, 자, 영혼이 진흙에 파묻혔다라고 그게 뭔가 되게 멋있는 표현이긴 한데 정확히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개념이. 근데 우리 목구멍이 땅에 파묻혔다. 얼마나 숨쉬기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우리 목이 진흙탕에 파묻혔고, 자, 그 다음에 다바크는 딱 달라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 딱 달라붙는다라고 할 때 이 다바크가 쓰이죠. 자, 뭐가 비트네이누, 우리들의 배때기가, 배때는 제가 배때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건 개역 번역이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뭐 저는 이 해석이 완전 틀렸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구약에 정말 이렇게 영혼과 몸의 이분법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뭐랄까 헬레니즘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영혼과 몸의 이분법적 개념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이건 원래 배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뭐 배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것이 점점 확장돼서 몸 전체를 가리킨다, 몸뚱아리를 가리킨다. 이것은 지금 네페시는 영을 가르치고 이건 몸뚱아리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 시편의 기자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페시와 베텐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 두 단어를 메리스무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인간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근데 정말 저는 구약의 이런 아주 선명한 영혼 육체의 이분법적 개념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고요. 번역들은 그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네페시.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배 이런 식으로. 자, 배가 땅바닥에 붙어 있고, 그죠? 배가 땅바닥에 붙어 있고, 우리의 목이 진흙탕에 처박혔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해 있는 아주 정말 비참한 상황을 훨씬 더 눈에 보이게 우리가 충분히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잘 표현한 표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네페시를 무조건 영혼이라고 번역해서 말이 되면 놔두고 도무지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없을 때 다른 단어를 쓰는 이런 식의 기준들은 저는 정말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방향으로 번역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르와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짝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자주 쓰여요. 자, 근데 요렇게 짝을 지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진흙 알갱이들을 얘기해요. 이게 먼지, 티끌,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긴 하는데, 정말 진흙 알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흙, 땅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어떠한 나라 같은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그죠? 그 나라가 있는 땅. 그 다음에 또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을 때라고 하는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이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런 에레츠의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 아파르와 같이 짝이 될 만한 이 아레츠는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 진흙 땅 요거를 의미하는 표현이지 어떤 특정한 나라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레츠의 되게 다양한 의미들을 이 아파르가 한정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평행법이 서로 굉장히 상보적으로 의미를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의미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의미를 더 세분화하고 더 의미를 더 좁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레츠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특별히 이런 진흙 땅, 에파르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뭐 네페슈나 이 베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혼 몸이라고 본다면은 메리스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는 그냥 뭔가 그냥 동의적 뭐 대조적인 대조적인 어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의 일부들 중에, 그죠? 신체에는 여러 가지 일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구멍과 배때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신체 일부 중에 두 개를, 이거는, 메리스무스도 아니고요. 그죠? 메리스무스도 아니고, 헨다이디스도 아닙니다. 그냥 신체 여러 일부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두 가지를 들은 것 뿐이에요. 그냥 대조적인 그런 단어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요런 보면, 자, 예후다와 예루살렘 굉장히 이 표현은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유다와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메리스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 이때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실 때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거의 철저히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여요. 자,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단어가 이게 지금 전체 이스라엘을 다 가리키는 표현인지 아니면은 북이스라엘만 가리키는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남북 왕조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메리스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후다 위루샬라임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유다 안에 하나의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서 유다의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의미가 더 넓었다가 더 좁아지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유다가 전체고 예루살렘은 그 유다를 대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유다를 대표하는 하나의 부분. 그냥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를 대표할 만한 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자 예루살렘이 고꾸라지고 유다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때는 부분을 먼저 그 다음에 전체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의 어떤 장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부분과 전체의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전체로 나누어지는 요 단어쌍도 굉장히 많아요.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자, 뭐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리스무스. 메리스무스는 전체를 둘러나는 조합. 제가 뭐 땅과 하늘이죠. 에라츠 라아샤 감 샤마임 나타푸라고 하면은 땅이 진동하고 또한 하늘 또한 네, 물이 쏟아지고라고 하는 어떤 천지 뭐 개벽 같은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있어서 땅, 하늘
땅,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의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전체를 둘로 나눈 조합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레츠와 샤마임은 동의적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반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전체를 둘로 나눠서 둘 중에 하나씩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리스무스라고 얘기한 게 더 좋을 거예요. 또 하나는 핸다이디스입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세드 베 에메트입니다.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하지만 인자와 진리가 아니고요. 인자와 진리가 정말 아니고, 자, 콜 오르호트. 자, 이거는 아레호트라고 발음하나요? 아니죠. 오르호트라고 발음하는 게 맞을걸요. 오레호트. 아레호트가 맞나? 오르호트. 자, 콜 오르호트가 맞을 거예요. 콜 오르호트 아도나이 하세드 베 에메트 레노츠 레이 베르토 베 에이도타브. 자, 주님의 모든 길들은 인자와 진리다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길들은, 자, 헤세드 에메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해서 흔들림 없다, 변함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길은 토대가 확실하다, 튼튼하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뭐 넘어지거나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헤세드 베 에메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확고하고 변함없다. 이거 사실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헤세드 베 에메트는요, 저는 이걸 핸다이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비슷한 단어 짝이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의미들이긴 한데 이거를 계속 붙여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죠. 이것은 인자와 진리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인자함, 어짐이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번역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단어 조합이에요. 자, 레노츠레이 누구에게 메리토 베 에이도 타브. 자, 그의 언약, 계약이죠. 자, 헤세드, 에메트 이런 것, 헤세드 같은 표현들이 계약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에도타브, 이것도 이제 에이도트라고 하는 표현을 이게 위트니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증거라고 이렇게, 자, 그분의 계약과 증거를 지킨다. 그분의 증거를 지킨다. 이게 그 장막도 증거 장막,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쓰여서 그래요. 그냥 이 에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위트니스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게 카운셀, 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에이다가 위트니스의 의미가 있는 뿐이 아니라 카운셀, 어드바이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근이 좀 달라요. 두 개가. 그 위트니스와 이 카운셀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또한 같은 단어인데 카운셀, 회의, 모임, 회합, 평의회, 공의회 이런 의미 있잖아요. 회합. 이런 의미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증거 장막이 아니라 이 전체가 모이는 장막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 여기서는 그래서 이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과 가장 평행적으로 어울리는 것은 저는 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지금 위트니스의 의미가 아니고요. 위트니스의 의미가 아니라 카운셀, 어드바이스의 의미로 윤리의 규례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번역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맺은 계약,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게 사실 율법, 율례라고 이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규례 이 정도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대로, 주님의 아주 넓은 큰 길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모든 길들이 참 착하게 잘 대해주고 올바른 길이고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자, 의미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짝단어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베인 하함, 이거 한번 봤던 단어 문장일 거예요. 베인 하함 예샤마흐 아브 우베인 크실 투가트 임모. 아마 모르시는 단어는 투가트 정도인데 근심 정도고요. 사마흐는 기뻐하다. 원래는 사마흐는 기뻐하다인데 왜 샴마흐라고 해서 예카텔 패턴으로 예카텔 에제레가 아니라 파타가 된 것은 후음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PL이죠. PL 상대방을 기쁜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인함 지혜로운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아주 즐겁게 하고 우베인 카스 멍청한 아들은 미련한 아들은 드갓 임모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다. 자, 일단 의미적인 의미로서는요. 의미는 반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아들과 멍청한 아들이 서로 대비되고 있고요. 기쁘게 하다와 근심이라고 하는 적인 의미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반어적인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베인 하함 예시마흐 아브 우베인 크실 투갓 임모. 그냥 요 정도밖에는 안 돼 보이네요. 의미는 반어적.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사문 명사문이겠죠, 그죠? 그죠? 베인 하함 예샤마흐 아브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동사 문장이고 베인 카실 투가트 임모는 멍청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 걱정거리다라고 하는 이거는 명사 문장이 됩니다. 동사 없는 문장. 이 문장에 동사가 없죠. 동사문 명사문 정도. 자, 그 다음에 짝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하함,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하함과 카실, 멍청한. 이건 뭐 워낙 이 잠언에서 워낙 흔하게 많이 나오는 짝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카실 이런 단어들은 외워두십시오. 지혜로운과 멍청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인 짝단어입니다. 그죠? 의미는 반어적으로 대조적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짝단어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자, 아버지 어머니는 뭘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메리스무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를 우리가 부모 세대라고 하죠. 엄마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 전체를 절반으로 나눠서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반어는 아닐 테고 동의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메리스무스로 보는 게 좀 더 낫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이 어떤 그 윗세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동의적 대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 부모 세대 윗세대를 가리키는 아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각각 들어서 썼다라고 해서 메리스무스로 보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있긴 한데 자, 이제 소리쌍을 좀 볼게요. 자, 소리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리값입니다. 자, 동일하거나 아예 똑같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자음으로 된 평행하는 단어들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혹은 근데 그것이 자 단어나 행위 그러니까 소리값이 비슷한 거예요. 소리값이 비슷한 것이 자 순서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은 자음 값들이 꼭 순서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아주 가깝게 진행되어서 반복되는 것들.
이것을 이제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이거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그 성서 평행법의 교과서정에 해당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이런 소리쌍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값의 평행법, 음운론적 혹은 음성학적 평행법의 일종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이거 이야기를 했죠. 이 음운론적 음성학적 평행법은 방법론적인 기준이나 혹은 법칙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 분야가 그다지 연구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연구를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는 방법론적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에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Et bekorati lakach. 그가 나의, 베꼬르가 장자죠. 베꼬라티 하면은 베꼬라가 그 베꼬르 장자라고 하는 말의 추상명사, 베꼬르 여성 추상명사가 된 거고, 베꼬라티 나의 장자권을 락카 그가 취했다. 그리고 베힌네 이제 지금 락카흐 베르카티 나의 베르크 나의 축복이죠. 나의 축복을 그가 또한 취해갔다. 자, 장자권과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장자로서의 권리와 축복이라고 하는 장자성, 장자가 되는 것과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연결할 수 있겠네요. 워낙 장자 중심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미적으로 그렇게까지 딱 들어맞는 단어는 아마 아닐 수는 있을 거예요. 의미의 범주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자, 소리값을 보면요, 물론 평행법 위치적으로 베꼬라티와 미르카티는 지금 딱 위치적으로도 좀 의미적으로도 좀 연결이 됩니다. 자, 의미상의 평행법으로도 연결이 되죠. 단어상으로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운문이나 시어들에서 이 두 가지가 아주 흔하게 단어상으로 묶이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예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요 지금 에서의 경우에서 요런 식의 표현들이 좀 나오고, 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대단히 흔하지는 않는데, 보시면 메이트 카프 레시타브, 메이트 레시 카프타브 이런 식으로, 자, 카프 레시와 레시 카프가 위치가 좀 뒤바뀌어 있죠. 위치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요 정도의 차이는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는 것은 꼭 요 순서를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위치를 뒤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 요드입니다. 이 요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요드도 지금 자음 본문으로 봐서는, 그죠? 자음 본문으로 봐서는 메이트 레시 카프 타브 요드를 그냥 카프 레시와 위치를 뒤바꾼 거다. 그러니까 요드까지 포함해서 다 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의문론적 평행법에 있어서 항상 좀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드 마테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마테르를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마테르는 발음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테르를 이 소리값의 짝에는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이 그러니까 뭐죠? 자음 본문이 같은 것과 발음이 소리값이기 때문에 발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자음 본문이 같다고 해서 발음이 또 이거는 자음 요드일 수도 있고 이건 마테르 요드일 수도 있죠. 이 경우는 둘 다 마테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리값의 평행법일 경우에는 마테르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마테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 그 다음에 마소라 학자들이 마테르 취급한 건데, 정말 이 자음 본문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뭐죠? 마소라 학자들이 발음하기 이전에 자음 본문 시대에서도 과연 이것이 마테르였을까?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맛소학자들이 이것을 마테르화 시켜서 마테르를 처리했다고 할지라도 자은본문 시대까지 이것이 마테르였을까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의미상으로 단어상으로서 메꼬라티와 미르카티는 사실은 엄밀하게 의미의 같은 범주에 들어가진 않지만, 자, 의미상 평행법으로는 지금 같은 위치, 락과 흔히 지금 목적어 위치에 취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미상 평행법으로는 또 뭐가 있나요? 위치가 뒤바뀌었다. 목적어, 동사, 동사, 목적어. 그죠? 이것도 교차대꾸법도 의미상의 평행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상으로서 메꼬라티와 미르카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단어상으로서 의미도 고대 이스라엘의 장자 중심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는 의미적으로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상으로서의 평행인 건 맞는데, 소리상으로 평행한 것은 메꼬라티와 미르카티가 일치되는 건 맞는데, 의미적으로도 단어상으로서도 평행하는, 이거 다 일치가 되는, 그렇죠? 이 다 일치가 되는 그러한 평행법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베이크라티. 자, 나는 잘라버릴 것이다. 수세이카. 너의 말들을 미끼르베카. 너의 가운데에서, 너의 한가운데에서, 너희 중에서 너의 말들을 내가 카라트. 내가 확 잘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바하바드티. 내가 아바드 시켜버릴 것이다. 히필 베카탈로서. 나는 다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뭐를? 마르케보테카. 너의, 자, 라카브가 어근이죠. 라카브는 올라타는 것들. 여기서는 이제 병거라고 번역했습니다. 너의 전차들을, 너의 병거들을 내가 다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의미상이나 단어상으로 평행이 되는 것은요. 자, 너의 군마들에 해당되는 짝은 뭐가 되냐면요. 수색합니다. 그죠?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닙니다. 그죠? 너의 군마들과 너의 병거들이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상으로 봤을 때나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스세카는 말이고요. 마르케보테카는 그 말이 끄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수세카와 마르케보테카를 합쳐가지고 말과 말이 끄는 마차를 합쳐서 이것도 일종의 메리스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말이 끄는 어떤 그런 전체를 말과 말이 끄는 것과 두 개로 나누어서 봤기 때문에 수세카와 마르케보테카는 일종의 뭐 메리스무스라고 보는 것도 가능은 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미상으로 지금 병거에 연결된 건 군마지 내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그죠? 의미와 단어상으로서 평행은 지금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되는 거지 얘하고 얘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상으로 봤을 때, 자, 미끼르베카와 마르케보테카가 상당히 서로 가깝죠. 가깝습니다. 자, 미끼르베카와 마르케보테카. 여기서 뭐 타브가 없는 거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드리는 이거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소리값의 평행법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뭐냐면 꼬프하고 카프예요. 이게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꼬프랑 카프랑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소리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 히브리어는 다 그렇게 발음하죠. 그런데 과연 정말 꼬프랑 카프랑 발음이 정말 정말 비슷한 거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각에서도. 자, 소리를 내는 위치가 다릅니다. 카프는 목에서 앞으로 쏘는 칵칵. 그 다음에 꼬프는 목구멍 밑에서 꺼 이런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발음을 꺼라고 발음하지 않고 독일어식 발음처럼 하면서 영어의 K랑 똑같은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를 발음하는 사람이거나 현대 학자들한테는 꼬프나 카프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과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꼬프나 카프랑 비슷한 발음이었을까?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소리값의 평행법에 대해서 약간 자꾸 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꼬프랑 카프랑 얼마나 가까울까? 라는 거예요. 그거를 과연 수치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박사과정 동기 친구가 이런 각각의 자음들을 이제 색깔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꼬프랑 카프랑 상당히 유사한 색깔로, 가까운 색깔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이제 시어는 되게 그런 색깔들이 좀 뭉쳐있다, 비슷한 색깔들이 뭉쳐있다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을 썼는데, 저는 과연 카프랑 꼬프랑 얼마나 가깝다고 수치화할 수 있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현대인들에게 카프나 꼬프나 별 차이 없지만 과연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렇게 느껴졌을까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다 라는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예시 엘로아 미발 아다이. 자, 이거는 전치사 민과 발, 이건 부정적인 의미고, 아드라고 하는 또 전치사, 아니 복합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라드라고 하는 표현과 아니면 전치사 민과 미도 포함해서 밑발라드가 표현이 나 외에는, 나 밖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 인칭 어미가 들어가서 나 외에는, 나 밖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나 외에는 엘로하가 있느냐 합니다. 그죠? Is there a God? 네, 그죠? Beside me. 나 외에는, except for me. 뭐 이런 식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느냐? Ain't 쭈르. 반석이 없다. 이 쭈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신의 어떤 별칭 같은 의미로서 쓰인 겁니다. Ain't 쭈르. 신이 없다. 발 야다티. 나는 모른다. 예요. 그래서 반석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신의 별칭으로서 이거는 먼저 일종의 질문을 먼저 던지고 수사의문문입니다. 수사의문문은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예시는 애인과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야다티, 요거를 좀 처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내가 모르는 반석은 없다 라고 하는 식의 해석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처럼 번역한 것처럼 뭐 다른 신 혹은 반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둘 중에 저는,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뭐 아시아르 같은 구문이 빠져 있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반석은 없다. 그럼 뭐 반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반석들이. 그래서 좀 그런 게 잘 어울리지 않아서 어쨌든 저는 요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밑발 아다이와 발야다티를 보면은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그죠? 이것도 소리쌍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가 뭐냐면은 요 달렛은 그대로 있긴 한데, 달렛과 타브도 저는 달렛과 타브는 비슷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음하는 위치가 똑같아요. 단지 이게 마찰음이냐 아니면은 파열음이냐의 차이죠. 그 정도 차이밖에 없고, 그러니까 달렛과 타브는 우리말의 세종대왕님께서 잘 파악하시듯이 디귿과 티읕은 서로 연결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빼놨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고, 지금 제가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요거였어요. 뭐냐면 요드입니다. 자, 이거 발음상으로 미발 야다이는 아다이는요, 이게 바로 요드는 자음이에요. 이건 자음입니다. 근데 요 지금 말 야다티 같은 경우 이는 요드는 마테르예요. 이때 이 요드와 이 요드를 과연 소리값의 짝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거는 의도적인 뭔가 소리값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시인의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적인 시인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다우티를 부정할 때요, 로를 쓰지 발을 잘 안 씁니다. 발 같은 경우는 주로 부정사를 부정할 때 발을 써요. 그러니까 야다우티를 부정할 때 발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밋밋발라데이의 이 말과 맞춰주기 위해서 좀 약간은 억지스러운 부정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밑발아다이를 발리아다우티와 서로 연결을 지어서 지금 뭔가 발음을 하려고 하는 아주 의도적인 그러니까 시인의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소리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요드와 이 요드를 한 통속으로 이렇게 짝으로 과연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문제를 또 제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소리값의 이 소리값의 평행법을 아주 엄밀한 어떤 기준과 잣대로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는 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일단은 해드릴게요. 자, alliteration, 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둔이란 그러니까 rhyme은 가군이죠. 끝에 소리를 맞춰준 건데 둔은 첫 소리를 맞춰주는 겁니다. 연속하는 몇 개의 단어들의 시작 부분 이에서 동일한 자음을 반복하는 그런 문학적 수학 기법입니다. 뭐 이거 피터파파 뭐 영어 그 P 발음 연습할 때 그 다음에 우리말로 무슨 무슨 공장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어려운 발음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Peter Piper picked the peck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요런 식으로 PPP로 나가는 요런 식의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 소리값의 평행법이 일종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데 저는 방법론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예가 맞냐? 아까 그 소리상의 경우도 그렇고 이 예가 정말 그렇게 흔하냐? 맞냐? 그러니까 몇몇 그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예측이 과연 가능하냐? 저는 어떤 하나의 법칙을 만들 때 그 예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예가 패턴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 두 가지 요건에 그다지 충족을 못한다. 이 둔이라고 한 부음 법칙도 그렇고 앞에 이 소리상의 경우에서도 그렇게까지 아주 흔하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의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시인의 의도가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의도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흔하게 쓰는 경우를 일부러 뒤틀어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가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번 어디서 사용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그 위치라든지 그 순서에 그런 걸 또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1, 2번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끔 사용되는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게 그냥 좋지 않을까? 이걸 굳이 어떤 평행법이라고 하는 법칙의 이름 안에 과연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언어 유희 정도로 이해하자.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예, 요거 하나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도무지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파하드 바파하트 바파. 발음만 해보면 압니다. 그죠? 히브리어를 모르면 진짜 이게 이 두 눈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파하드 바파하트 바파. 알레이카 요셉 하아르츠. 그 땅의 거주민들아 너에게 뭐가 있냐면 파하드가 있고 파하트가 있고 파흐가 있다. 자, 파하트는 두려움, 파하트는 구덩이.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더라? 어쨌든 네, 구덩이. 파하트는 구덩이를 얘기하고요. 함정이라고도 이 개역 번역은 함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그냥 구덩이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파하트. 파흐는 올무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파하드바 파하트 파흐. 이게 사실은 자 공포,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는 서로 전혀 이 단어의 개념상 같은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단어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정말 그 이사야의 일종의 정말 언어 효율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는 의미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걸 나란히 놓습니다. 자,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되겠다. 뭔데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인데? 라고 파하드 히브리어로 파하드 파하트 파하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야 한 나스 미콜 하 파하드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누스. 자, 어근은 누스입니다. 이건 할로우예요. 도망친, 이거 분사입니다. 나스라고 발음하는데 분사예요. 자, 두려움의 소리, 공포의 소리에 놀래서 도망친 자는 이폴 엘 하파하트. 파하드에서 도망친 애가 파하트에 파하트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하와하올레, 이것도 분사 패턴이죠. 올라온 자입니다. 미터카 파하트의 가운데에서 파하트로부터 올라온 자가 일라케드, 라카드 붙잡다라고 하는 표현의 니팔 패턴인데 일라케드, 마파하 올무 안에 붙잡혀진다. 그렇죠. 자, 요렇게 도망칠 데가 없다. 그죠? 이렇게 요 표현이 이거 두운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두운 법칙을 사용되는 예문들이 그렇게 많냐? 예를 들면 시편에서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매 줄마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 첫 줄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시편들도 있는데, 그런 시편도 한두 개도 아니고 꽤 몇 개 있어요. 잠언 31장도 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쉐미니라고 흔하게 불리는데 8번씩 반복, 알레프 8번씩 반복하고, 베이트 8번씩 반복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근데 이런 시편이 그러면 아주 많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건 일단은 알레프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베이트로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법칙에 넣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좀 고민하는데, 이런 시편들이 그럼 아주 흔하게 자주 쓰이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평행법은 좀 마칠 거 생각합니다. 자, 의미상의 평행법.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 네 가지가 있죠. 동의적, 반의적, 교차됐고, 그 다음에, 대단식. 그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평행하는 거. 구조가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똑같이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단어의 레벨에서 서로, 문법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문장의 레벨에서, 구문론의 에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자, 소리값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일종의 그냥 단순한 언어 유희로만 그냥 취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이걸 평행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언어 유희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리값의 평행법은 연구가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연구를 할 어떤 그런 아주 근거들을 정확하게 마련하고 방법론적인 것을 아주 명쾌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연구를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로 평행법을 배웠습니다. 이 평행법으로 실제로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렇게 이 구조를 분석하면서 보면은요, 그 시편과 잠언의 의미들을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그 내러티브 스트럭처에 맞춰서 번역한 것처럼 잠언과 시편부터 시작해서 이 운문들도 이 평행법의 구도에 맞춰서 번역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말로 읽으시는 분들이 그냥 한글 성경을 그냥 쭉 읽으시는 분보다 이게 이 평행법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그 구조를 보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의 의미들을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어 짝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 의미들이 어떻게 더 풍부해질 수도 있고, 더 의미가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더 좁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연습해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언과 시편부터 이런 평행법으로 번역을 하고 이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성경 번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